경제 위기에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니까 파탄 지경에 이른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백성은 니콜라 2세를 어버이라고 믿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면 황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도시배에 있는 황궁을 향해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궁으로 다가오니까 경비대가 드디어 총을 발포하기 시작을 했죠. 광장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뒤덮였고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0명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망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벌인 백성들을 어버이인 황제가 무력으로 짓밟은 셈이죠. 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백성들은, 또 시민들은 분노했고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시위가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총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아, 왜 그래? 예,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없애려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더 커지죠. 예,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도시 곳곳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고요.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파업의 참가자가 약 44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안팎으로 너무 혼란스럽네요. 예, 피해 일요일 사건을 기점으로 러시아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황제는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어버이가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내려오던 로마노프 황실의 뿌리가 이때부터 뒤흔들리게 된 것이죠. 피해 일요일 사건과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황실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실망감이 가득했던 1914년에 드디어 러시아 사회주의가 또 한 번 가속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 예,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러시아는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쟁에 러시아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힘들어했겠죠. 지금 생활고에 전쟁까지 못 버티겠는데요? 뭔 전쟁이야. 예, 전쟁 처음에는 애국심에 고취되어서요. 전쟁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전쟁 시작 후에 니콜라 2세가 총사령관으로 전장인 동부전선에 직접 뛰어들거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후퇴를 거듭하면서 여러 러시아 도시들을 적에게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백성들의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럼 교수님, 러일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또 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는 게 힘들 정도로 이 군대의 상황이 열악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근대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아하.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세계대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맞아. 예.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대의 상황을 본 러시아 혁명가가 군대에 무기는 고사하고 병사들이 신을 분화조차 없다는 것이 이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얘기지? 어떻게 해서? 때로는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한 군인이 연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편지 내용을 지원 씨가 이번에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스티아, 제발 좀 내 부탁을 들어줘. 담배 1파운드하고 부스럭이라도 빵 좀 보내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야,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 보니까 빵 부스러기도 못 먹는 상황. 배가 그냥 골고 있나 봐요. 절박해요. 예. 러시아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러시아가 이길 리가 만무하겠죠. 1917년 2월에 마침내 억눌러 있던 러시아
이 민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와. 러시아 혁명에 불을 당긴 2월 혁명이 발생한 것인데요. 7년. 김 나오는 것 봐. 춥고 코 풀고. 러시아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전쟁으로 빵 배급까지 이제 중단되니까 참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과 주부가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황제 니콜라이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시위를 벌였던 거예요. 소규모였던 시위는 점차 커졌고 도시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와. 사람들이 풀났어. 저 광장을 진짜 가득 채웠네요. 와 대박이다. 와. 잘 좀 하지. 아유. 이젠 안 참아. 예. 분노가 보이네요. 네가 죽던 내가 죽던 뭐 이거 단판 지을 생각인데. 절박함. 그리고 이 소식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니콜라이 2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시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수도의 거리에서 모든 소유를 진압할 것을 명령한다. 조국이 독일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 소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폭동을 일으켜? 니는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예, 황제는 1905년 피해 일요일처럼 다시 한번 백성을 강경하게 진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쟁에서 쏠 총황도 부족한 상황에서 백성에게 발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 아침에 결국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사가 도처에 배치됐고요. 이때 황제의 발포 명령을 전달받은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쏠 것 같아. 쏘나요? 못 쏠 것 같은데 느낌이. 병사들은 백성에 대한 사격을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쏩니다. 와. 시위대를 죽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위대에 총을 들고 합류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시위대에 합류한 병사만 해도 모두 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렇게 무기를 가진 병사들까지 시위에 합류하니까 혁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야. 이렇게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에서 황제의 편에 섰던 병사들이 12년 뒤인 1917년 2월에는 완전히 백성의 편으로 돌아서게 됐던 거예요. 3월 2일에 니콜라 2세는 수도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차 안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회의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마침내 300년 넘게 지속된 로마노프 황조가 무너지게 된 순간인데요. 백성이 주도한 2월 혁명은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 제국이 붕괴한 뒤에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황제가 폐위가 됐으니까 예.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 이 임시정부는 누가 이끌게 되나요? 먼저 권력을 잡았던 세력은 부르주아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레닌의 정적이었던 멘셰비키가 이 부르주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멘셰비키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극적이어서? 예, 멘셰비키는 부르주아와 손을 잡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토지 분배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곧바로 해결하기보다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재헌의회라고 하는 헌법을 만드는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미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혁명은 성공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삶은 바뀐 게 없었던 셈이 된 것이죠. 이렇게 멘셰비키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치솟았고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네. 이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레닌. 레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닌과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와 달리 전쟁을 당장 끝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레닌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변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레닌 어디 해외 나가 있지 않았어요? 예, 해외 나가 있었죠. 어디 있었어? 당시에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사봤더니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임시정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빨리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레닌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임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한 무장봉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장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계획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예, 레닌의 주장이 워낙 과감하고 급진적이어가지고요. 같은 볼셰비키 당원들마저도 주저했던 거예요. 자, 이때 레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볼셰비키에 대한 공식적인 다수 지지자를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떠한 혁명도 그것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예. 대중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닌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볼셰비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사일자는 1917년 10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와, 그래서 24일이 되자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비밀 본부로 모여듭니다. 훗날 10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봉기가 시작이 된 셈인데요. 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볼셰비키 본부에서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도가 펼쳐지고요. 주요 공격 지점 그리고 점령 지점을 그리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당시 레닌은 혁명을 성공하게 만들 계획을 전달했는데요. 레닌은 전하를 교환해서 연결해주는 전하교환국, 그리고 통신을 관장하는 전신국, 그리고 기차역과 교량을 점령한 뒤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차단. 교통수단도 교통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전략이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혁명가들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무장봉기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에 생각 많이 해왔네. 예. 자, 1917년 10월 25일 새벽 2시 마침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셰비키가 이끄는 병사들이 도시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전하교환국, 전신국, 기차역, 교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무장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뭐 도시가 거의 뭐 쑥대밭이 됐겠는데요? 예.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무장봉기가 일어난 동안 도시가 너무 고요했어요. 다 도망갔나? 왜 그랬을까요? 다들 자고 있었나? 자고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차역과 교량 전하 교환국을 점령할 때 저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아, 예. 당시 수도 인근 지역의 기차역을 점령할 때 어떤 그 기차역 직원이 그 볼셰비키한테 다가와서 한 말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방금 강에 도개교를 올리라는 명령이 담긴 공식 전보를 받았으나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매달려서라도 다리를 건너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야, 맹신자네. 죽여밟고 가서. 그러니까 직원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임시정부와 맨셰비키의 인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시민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로 넘어간 상태였고요. 아, 그래서 맨셰비키와 임시정부의 본부였던 겨울궁전을 포위한 뒤에 임시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이 혁명이 성공했음을 먼저 알린 것은 임시정부는 전복되었다. 노동자, 병사, 농민의 혁명 만세라고 적힌 포스터였습니다. 심지어 2월 혁명 때는 사상자가 1,300명이 나왔었는데요. 이 10월 무장봉기 때는 사망자가 6명, 부상자는 50명 뿐이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레닌은 마침내 임시정부를 뒤엎고 볼셰비키를 이끌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10월 혁명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자, 10월 혁명 딱 이렇게 일으키고 성공한 뒤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변하나요? 예,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모든 권력은 전면적이고 독점적으로 노동대중과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속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비에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 예, 소비에트는 러시아로 평의회를 말합니다. 소비에트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그 총파업을 지휘하기 위해서 공장마다 노동자 대표를 뽑아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에 소비에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황제를 끌어내렸던 2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소비에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에 레닌은 노동자와 병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비에트가 새로운 정부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당시 레닌이 한 말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Что такое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ущность? Это ее привлекающие к себе рабочих каждой страны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режде государством управляли так или иначе богатые или капиталисты, а теперь первый раз управляют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том в массовом числе как раз те классы, которых капитализм угнетал. 자, 레닌은 노동자, 병사, 농민과 같은 대중들의 대표인 소비에트가 의회를 대신하는 국가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분과 특권을 폐지하고 재산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럼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지? 예.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뭘 치우는 거지? 예, 맞습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이 과거의 특권 계급이었어요. 혁명 정부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부러 과거의 특권층이었던 사람들에게 거리에 눈을 치우게 만듭니다. 부르주아한테 치우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세상이 완전 달라졌네. 예.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응? 뭐 하는 거지? 계급장 떼는 것 같은데? 예, 교육장 떼는 거.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므로 군대에서도 계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하지? 그래서 장교와 병상은 평등해야 되고 견장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진 세상에서는 이 견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레닌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조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르주아와 귀족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유재산 없애는 예. 거군요. 귀족들은 날벼락이 겼겠네. 그러니까 몰수된 지주의 저택에 들어온 농민들이 지주의 곳간에 있는 곡물을 반출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림과 책, 조각 같은 예술품들을 특권의 사물이라고 하면서 죄다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세상이 완전 뒤바뀌면서 이 예. 특권층들은 진짜 완전 날벼락 맞은 것처럼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된 귀족과 부르주아즈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발버둥 쳐야 했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한 귀족은 이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내어주고요. 밀가루 한 포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와. 이런 변화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도주하기도 하는데 1920년대 초에 베를린, 파리는 러시아의 몰락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그랬겠네요. 해외로 많이 갔겠네요. 일리아 씨,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나요? 일단 신분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호칭이 통일됐어요. 러시아어로 나바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공지, 동무 이런 호칭을 다 통일해서 다 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